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도 한 번씩 생각나는 첫사랑이 있으시겠죠? 제 나이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교생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미술 선생님이셨던 그분의 이름은 정기태. 20대 중반의 젊고 많이 마른 남자분으로 선생님은 오자마자 우리 학교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할 만큼 남녀 간에 만나는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젊은 남자 선생님은 어린 소녀들의 가슴에 아로 새겨질 수밖에 없었죠. 그 선생님은 말씨가 무뚝뚝했지만 왜인지 눈빛만은 따뜻했기에 저 역시 그 선생님에게 반해버렸어요. 늘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뿐 얌전한 여고생이 그 선생님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달리 없었죠.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정기태 선생님은 이제 우리 학교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의 불을 댕기고 말았던 선생님과 이별하려고 하니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자 정성을 다해서 10장이 넘는 편지를 써서 선생님 떠나시는 날 양복 주머니에 쑤셔놓고 도망치듯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제 첫사랑의 추억은 가슴속 깊이 묻어놓고 대학에 진학도 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에 들어서자 우리 친정집에서는 서둘러 저를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죠. 사귀던 남자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른들 소개로 숙제를 해치우듯이 결혼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나이 27살이 되니까 네가 노처녀가 되려고 그러느냐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4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언니가 동문회 끝나고 밤 9시가 넘어도 오지 않자 엄마가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을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 언니 우산까지 챙겨서 기다리는데 어떤 승용차가 제 앞에 섰고 그 차에서 우리 언니가 내렸습니다. 순호가 왜 여기에 있니? 나 마중 나온 게구나. 그리고 운전자석에서 한 남자가 내려서 언니와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여고생 시절 제 첫사랑인 전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날 우리는 1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동창생 친구의 오빠가 바로 정 선생님이었고 그날 술 마시고 늦은 밤이라 여동생을 차로 데리러 간 김에 우리 언니까지 바래다 주었던 차에 저와 만난 것이었어요. 운명적으로 만난 첫사랑 선생님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언니를 중간다리로 해서 선생님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정 선생님은 아직 미혼이며 애인이 없다는 것과 10년 전 10장이 넘는 편지를 주머니에 찔러준 여고생인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여자답게 내숭을 떨거나 그런 것도 모르는 채로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고 처음에는 옛 제자였기에 부담스러워한 선생님도 얼마 뒤 저를 여자로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첫사랑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다툼 한 번 없이 행복하게 지냈고 결혼해서 1년 만에 임신해서 튼실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이 셋은 키우고 싶었던 제 마음과 달리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이유 없이 임신이 되지 않았기에 아들 하나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자식이 하나인 만큼 저는 아들을 애틋하고 소중하게 키웠고 남편은 그러다가 애 버릇 없어진다며 엄격하게 훈육을 했어요. 그렇게 다른 집처럼 평범하게 우리는 아들 하나 키우면서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30을 훌쩍 넘긴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고 연애도 하는 모양이죠. 애가 집에 연애하는 티를 낸 적이 없었는데 웬일인지 이번 여자친구는 많이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 여자친구를 남편과 저에게 소개해주겠다며 처음으로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만난 아들의 여자친구는 한눈에도 예때어 보였습니다. 아가씨, 나이가 올해 몇 살인가요? 이제 25이에요. 정말 어리죠? 이렇게 젊고 예쁜데 나한테 시집 오겠다고 하니 너무 이뻐요. 아들은 이미 아가씨에게 청혼을 한 뒤였고 둘은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네요. 청혼하면서 다이아 1캐럿짜리 반지를 받았다면서 아가씨는 저에게 청혼 반지를 보여주며 환하게 웃더군요.
속으로 그런 비싼 반지를 선물한 아들에게 기겁했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숨겼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여자들 나이가 30도 넘는다는데 그에 비해 이 아가씨는 참 어렸죠. 우리 아들이 34이나 되는데 어린 아가씨가 왜 나이 차이 나는 남자랑 결혼하려는 걸까 하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남편이랑 9살의 나이 차이가 났죠. 그저 나처럼 우리 아들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은 나이의 경계를 넘는 법이지 라고 생각했고 둘이 잘 결혼하도록 저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대화 도중 아가씨가 철이 없는데 의문스러운 구석도 있고 이기적이고 사치스러운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대요. 장마철 꿉꿉한 이불처럼 찝찝한 느낌에 아무래도 아들의 혼사가 염려되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아들의 궁합을 보러 친구가 추천해준 점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얘가 아들은 물론이고 당신네 집안 잡아먹을 발자야 이 여자. 특히 당신이랑 남편은 이 여자 들어오면 고통받는 궁합이니까 이 결혼 말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점쟁이까지 말리니까 저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여자에게 푹 빠져버린 아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부모인 우리가 자식에게 꺾이고 말았기에 둘은 결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버린 상황에서 저와 남편은 며느리에게 실은 내색 없이 잘해주었어요. 신혼집도 아들 명의로 사주었고 자주 전화하라는 말도 일절하지 않았으며 부담 주지 않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며느리랑 살면서부터 아들은 점점 변해가더군요. 성실히 잘 다니던 회사도 자꾸 그만두고 싶다며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하질 않나. 안 그러던 애가 점점 일하천금에 눈이 멀어갔어요. 결혼 전까지 제가 사다주는 질 좋고 국산인 준저가 브랜드 옷을 아무 불만 없이 잘 입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옷을 사다주면 이렇게 불만을 표하는 거죠. 엄마도 참 그런 시장표 같은 옷을 아들에게 계속 입히고 싶으세요. 우리 아내는 발망, 구찌 이런 명품 옷으로 나를 세련되게 꾸며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옷들이 내 눈에 차겠냐고요? 이렇게 저를 면박주더란 말입니다. 지금 검사로 있는 우리 조카는요. 제가 이런 옷을 사다 주면 참 고마워하면서 잘 입는단 말입니다. 이거 참 옷이 너무 좋은데요. 조카가 아직도 이렇게 이모 신세를 지고 있네요. 우리 집 어려워지고 나서부터는 제 새 옷은 다 이모가 사주셨는데 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이모. 검사도 그럴진데 평범한 회사원 녀석이 정말 사치스럽게 그지없이 변한 모습을 보니 씁쓸했습니다. 사실 우리 조카가 어렸을 적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형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형부 대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죠.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고 혼자 지낼 조카가 안쓰러워서 제가 우리 집에 아예 지내게 했어요. 저녁도 먹이고 입는 것이며 학교 준비물이며 아들같이 챙겨주었습니다. 우리 조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나 똑똑하더니 늘 학교에서 1등만 하는 동네 소문난 수재였어요. 어차피 집에 아들 혼자이니 형제처럼 둘이 잘 지내고 우리 아들 공부도 봐주는 조카가 그렇게나 기특했습니다. 그냥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조카도 내 아들처럼 키웠죠. 그리고 우리 언니 덕에 지금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처형과 조카를 참 많이 생각해 주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가면 꼭 조카를 먼저 챙기고 심지어 대학교 등록금도 모두 우리 남편이 대주었어요. 제가 부탁하기도 전에 남편은 우리 수철이 대학 등록금은 내가 해주고 싶다고 말해서 저도 언니도 그런 남편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주어서 우리 조카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지금 검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죠?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도 조카는 명절에 꼭 우리 집에 자기 가족들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건강식품이며 선물 등을 우리에게 자주 사주었습니다. 항상 이모와 이모부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 잘 살아주는 조카를 보면 흐뭇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장성에서 결혼까지 했고 또 남편은 교직에서 은퇴해서
우리 두 부부는 평화로운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청첩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하는 일도 없는데 피로가 심하게 느껴지고 황달 증세까지 보이자 무슨 병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죠. 그랬더니 남편의 뱃속, 그러니까 간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간암 2기가 진행 중이라고 하며 의사는 남편에게 간이식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환자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간의 이식 수술입니다. 보통 혈연 관계, 그러니까 부모 자식, 형제 간의 유전자가 비슷해서 이식이 가능한지 검사를 진행해 보시고 적합자의 간 일부를 떼어주면 환자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남편도 저도 자식에게 피해주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의사 양반, 내 나이가 70이 넘어서 부모도 안 계시고 하나뿐인 형도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어. 그럼 남는 것은 내 아들놈 하나인데 나 살자고 내 자식 간을 떼라고 난 그렇게는 못하겠소. 여보, 그래도 일단 나랑 상훈이 간을 한번 검사라도 받아봅시다. 내 간이 꽤나 커서 당신 죽어도 남을걸요. 저는 남편의 마음이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결국 의사와 제 강요로 저와 아들의 간이 남편 간과 적합한지 알아보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훈이의 간이 이식에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남편은 차마 아들에게 네 간 좀 떼어다오 라고 말할 위인이 못 되었습니다. 저도 내 소중한 아들이 혹여나 간을 떼고 나서 몸이 성치 않을까봐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걱정했습니다. 저는 귀옥 언니와 이런 고민 상담을 했었는데 그게 조카 수철이 귀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카는 효심이 지극한 아이라 자기 같으면 당장 아버지에게 간을 떼어줄 거라며 제 아들을 설득한 모양이었어요. 느닷없이 아들이 병원에 와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화를 내더군요. 검사 결과 나왔다면서요. 왜 저에게 말을 안 했어요? 수철이 형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까? 아들인 제가요? 미안하다. 차마 부모로서 그 말을 너에게 못하겠더구나.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제 간 떼어드릴게요. 간이식 수술하자고요. 우리 아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버렸습니다. 옆을 보니 우리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면목이 없어. 저는 병원에 얘기해서 남편과 아들의 간이식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들에게 고맙고 기특한 마음과는 별개로 혹여 간이식 수술이 아들에게 악영향을 줄까 봐서 남편은 몇 번이나 담당 의사에게 수술이 괜찮은 건지 물어보았고 저도 주변에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간이식하는 부분이 크지 않고 아들의 간 상태가 좋아서 전혀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듣고 나서야 안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괘씸하게도 아들은 우리 뒤통수를 치고 말았습니다. 간이식 수술 당일에 갑자기 아들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아들놈 말고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술은 취소되었고 허망한 마음으로 우리는 병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너희 시아버지 간이식 수술인데 결국 네 남편이 병원에 오지 않아서 수술이 취소되었다. 도대체 상훈이는 왜 안 온 거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야? 아, 그거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제 사촌 동생이 의사인데 나중에 무슨 후유증이 생길 줄 알고 간이식을 하냐면서 말리던데요. 어머님은 아버님 살리자고 아들 죽일 짓 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것은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야. 나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상훈이 간 상태가 괜찮아서 문제가 안 될 거라더구나. 그러니 상훈이 잘 설득해서 다시 수술 날짜 잡자꾸나. 어머님 서운하시겠지만 좀 꺼림칙해요. 아무리 그래도 몸에 칼 대는 게 왜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저는 점점 며느리와 아들에게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셔도 괜찮다, 이거냐? 너희들이 그러고도 자식들이야?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도 사실 그 수술이 마음에 걸렸다오. 우리 그냥 아이들을 이해하고 이식 수술은 그만둡시다. 그대로 며느리의 전화를 끊고 나서 병원 밖 복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심 없는 자식들에 대한 원망인지 이제 아무 손쓸도리가 없는 남편이 불쌍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은 황달 증세가 심해지고 급격히 체중이 줄었습니다. 80kg에 다다를 정도로 건장했던 남편은 이제 60kg까지 말라갔고 얼굴과 몸이 몰라보게 her숙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어서거나 걸을 힘도 없어 해서 90이 넘는 노인과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습니다. 그나마 첫 1년은 어떻게든 허리에 힘을 주고 앉아서 생활하던 양반이 이제는 누워있는 것 외에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누워있다고 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크나큰 고통으로 잠에 들 수도 없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약을 먹고 잠시 자고 또 깨고 자는 반복이었죠. 사람이 먹지도 자지도 못하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버지, 몰골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얼굴이 죄다 누렇고 이제는 눈에 흰자까지 노래졌네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이 많으시구나. 좀처럼 호전될 기미도 없고. 그러하니 너희가 좀 자주 아버지 얼굴 좀 뵈러 오면 어떻겠니?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사는데 이번만도 2달 만에 왔으니 말이구나.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똥 씹은 표정 마냥 뚱하고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중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그렇게 대놓고 표정 관리가 안 돼서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이 그런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할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아들은 며느리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바빠요. 회사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씀이세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이러는 아들 며느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여보,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네요. 앞으로 아들 없는 셈 치고 우리끼리 남은 재산 까먹으면서 삽시다. 그제야 며느리는 굳은 얼굴 표정을 풀고 억지로 웃으면서 제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어머님 많이 서운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가끔 저렇게 애같이 굴 때가 있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버님 많이 아프시죠? 제가 다리 좀 주물러 드릴게요. 나이가 들었다고 제 눈치가 공국 끓여 먹을 만큼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들 제 혼자 한 소리가 아니라 며느리 등살에 시아버지 병문안을 자주 안 온 것을 알면서도 자식들이 잘못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가끔 이 방법을 써먹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놈은 이런 말을 끝으로 제 속을 긁어놓았죠. 우리 엄마는 꼭 분리하면 유산 말씀하시더라. 알겠어요. 더 자주 들릴게요. 그런데 저 아버지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요. 네, 우리 남편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좀 모아놓았습니다. 옛날 선생 월급이 해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40만 원이었던 시절부터 알뜰살뜰 모아가면서 시골 땅을 사둔 것이 나중에 호텔 리조트로 개발되면서 큰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골 땅을 팔아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었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천성이 검소하고 큰돈 앞에서 흔들리지 말자고 나쁜 유혹을 경계했죠. 우리 땅이 잘 되었다는 소문은 우리 뜻과 상관없이 이곳저곳 퍼져서 이 주식을 사라. 여기 아파트가 나중에 2배로 뛴다더라. 내가 기가 막힌 사업을 하는데 1억만 투자하면 3년 안에 5배로 돌려주마. 친척, 친구, 친하지 않은 이웃들까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나타나더군요. 하지만 당시 살던 월세집을 빼서 서울의 20평형대 아파트를 사둔 것 빼고는 고스란히 예금과 저축보험에 넣어두었습니다. 세 가족이 사는데 20평대 아파트면 감지덕지 아닐까요? 그런데 4년 전 결혼하겠다고 아들이 지금 아내를 데려온 날 둘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자기네 집이 잠실에 있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좀 많이 좁고 낡았네. 그치, 집이 좀 별로지. 우리 아버지는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대형 평수 안 가고 고작 20평대 아파트를 사셔갖고 아직까지 이사 한 번 안 다니고 10년 넘게 살고 있는 거야. 돈이 생기면 사람이 그에 맞게 쓸 줄도 알아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얼마나 절약하시는지 넌 모를걸? 엄마야? 난 어째? 우리 부모님은 통이 크시고 날 애지중지 키우셔서 난 부족함 없이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도 20평 구축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자기야. 엄마, 들으셨죠? 우리는 이런 신혼집 마련해 주시면 안 돼요. 강남 쪽이 아니어도 되니까 꼭 신축에 적어도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셔야 한다고요. 요즘 세상에 결혼할 때 부모가 살 집을 마련해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한다, 이놈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랬다. 우리는 너희만 할 때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어도 이만큼 자식도 키우고 재산도 모았어. 너희는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신혼이 무슨 30평대처럼 큰 집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구나. 요즘 우리 세대는요, 각자 생활할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님, 안방 침실 하나, 그리고 내 방과 남편 방, 이렇게 방이 3개는 필요해요. 나중에 아기라도 낳게 되면 그때는 40평대로 이사 가야죠. 철없는 아들네 부부는 그 뒤로도 저를 졸라댔고 하는 수 없이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자 아들은 그마저도 자기 부분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결국 부부 공동 명의를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기 계신 구독자 여러분께 좀 여쭤볼게요. 자기나 자기 친정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며느리 명의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신세대 부모는 그런 것을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하였지만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사실 그냥 아들 등살에 억지로 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집을 마련해 준 것 외에도 아들은 차를 바꾸고 싶다며 남편에게 매일 와서 졸라대고는 결국 남편의 연금으로 나온 돈을 할부로 제네시스를 사서 지가 몰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몰던 헌차를 우리가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20년이 된 소나타를 끌고 다니고 있다가 아들이 쓰던 5년 된 아반떼를 타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보, 세상에나 에어컨이 이렇게나 시원하네요. 문도 저절로 잠기고 요즘 차는 정말 좋군요. 어디 그뿐인가 파워 핸들에 브레이크까지 부드러운 것이 운전도 훨씬 쉽구려. 준준형 차에도 만족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우리 부부는 점점 더 과소비하는 아들이 멀게 느껴지고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점쟁이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 집이 망해. 이 집안 사람들을 하나씩 잡아먹고 말 거야. 하지만 지금에 와서 후회해본들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저 계속 아들 며느리를 달래가면서 돈이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봐야죠. 간암에 걸린 우리 남편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싸웠지만 결국은 병마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생활 3년 만에 세상을 뜨게 되었어요. 친절하고 다정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내 남편은 저와 결혼해서 살면서 바람 한 번 핀 적이 없이 남편으로 가장으로 잘 살아준 사람입니다. 40년을 함께 옆에서 살았던 사람이 곁을 떠나고 나니 저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의사가 앞으로 남편의 여명은 몇 달밖에 안 되었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남편이 세상을 뜨게 되면 무너지지 말고 남편이 떠나가는 길을 의연하게 제대로 해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이가 떠나던 밤 저는 어지러운 꿈 때문에 새벽 4시 반에 잠에서 불현듯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끼가 없어서 물을 들어 병원 복도에 있는 정수기에 다녀와서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요즘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는 고통으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그가 어쩐 일인지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자고 있어서 저는 안심하고 옆에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쩐지 오싹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남편의 코에 손가락을 댔고 심장에 귀를 대어보니 남편의 숨이 멎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여보, 이대로 나만 두고 가면 안 돼요. 여보. 그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아버님 옆에 어머님도 실신해 계셨어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상훈 아빠를 다시 봐야 해.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엄마, 그만하세요. 아들은 제 옆에서 저를 말리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고 그제야 저는 현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내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겨우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너희 아버지 장례식은 어쩌고 너네는 여기 와 있는 게야? 아버지 장례식장에 상주로 있을 사람이 없질 않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 소식 듣고 큰이모랑 수철이 형이 와서 장례식을 다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수철이 형 검찰청 직원들의 친구들까지 엄청 많이 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서둘러서 남편의 장례식장에 가서 3일장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들놈과 며느리는 꽂아놓은 보릿대 마냥 장례식장의 상주 자리에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고 모든 절차와 손님 대접 등은 수철이가 다 해주었습니다. 남편을 가족 묘소에 묻어주고 나오면서 저는 수철이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수철아, 네가 상훈이 형이고 내 큰아들이구나. 내가 경황이 없었는데 네가 이모부 장례식을 이렇게 잘 도와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모,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우리 어떤 사이예요? 그리고 이모부가 저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가시고 난 뒤에 제 아버지 역할 다 해주셨어요. 대학 등록금 다 대주시고 졸업식이나 결혼식 등등 우리 친아버지와 같이 계셔주셨어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 사람놈 아니죠. 이모,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시면 이제 저에게 기대세요. 아셨죠? 똑똑해서 검사까지 하는 녀석이 이렇게나 은혜도 잊지 않고 인성이 바르니 조카가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저는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야위어갔습니다. 입맛이 없다며 하루에 한 끼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고 잠도 잘 못 이뤘으니 당연한 것이겠죠. 남편도 없는 집에서 그저 시체처럼 누워만 있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언니는 하루에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순우가,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니?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고 억지로 자야지. 저를 챙겨주는 언니에게 고마웠지만 그때의 저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모 전화 받고 왔어요. 엄마도 이렇게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요즘 통 드시질 못하셨다면서요. 백숙을 포장해 왔으니 이것 좀 드세요. 며느리는 포장해온 백숙을 수저와 함께 제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철없는 줄로만 알았던 자식들이 이렇게 제 어미를 챙겨주는 정성을 봐서 저는 한술 한술 억지로 백숙을 떠서 입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제 가슴이 다 찢어지는 것만 같아요. 어머님, 여기 아버님하고 사시던 집에만 계시면 더 아버님 생각만 나지 않겠어요? 우리 기분 전환할 겸 여행 가요. 아니다. 난 괜찮구나. 여행을 갈 기력도 기분도 없구나.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싫다는 저를 자꾸만 설득하고 졸라대면서 해외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잠깐 집을 떠나 있으면 좀 살 것만 같은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여행을 승낙했죠. 10년 전 남편 학교 선생님들 부부 동반 모임으로 베트남을 가본 뒤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이판 3박 4일 여행을 예약했고 비행기가 출발하는 날 집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니, 엄마, 여행 캐리어 짐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짐을 얼마나 싸신 거야? 그래도 4일 동안 거기에 있다 오지 않겠니? 그 정도 짐은 싸야 하는데. 일반적인 여행용 캐리어 하나 쌌을 뿐인데 아들은 무겁다고 툴툴거리고 며느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나 거기서 얼마나 오래 있을 거라고 짐을 이렇게나 싸셨대요. 그 짐들 다 필요 없으실 텐데 그것도 모르시고. 별일도 아닌데 타박을 하는 애들에게 괜히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남편을 잃고 아직 제 마음 상태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탓이겠죠. 그렇게 공항에 가서 출국 수속을 밟는데 아들은 짐도 없고 여권도 없는 것입니다. 의아하게 여긴 제가 물어보니 아들은 글쎄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훈아, 사이판까지 가는데 나랑 며느리 둘만 보내겠다는 것이냐? 저는 회사 일이 바빠요. 갑자기 어떻게 휴가를 내서 가겠어요? 이 사람이 엄마 잘 모시고 다닐 테니 염려 마시고 재밌게 놀다 오세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이미 작전이라도 짰다는 듯이 억지로 저를 비행기에 타도록 보냈고 그렇게 저는 하는 수 없이 며느리와 단둘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해서 우리 집 식구가 된 지 4년째이지만 저에게 아직 서먹한 사람입니다. 합가에서 함께 맞대고 살아보기로 했으니까 며느리라고 자주 들러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3년간의 남편 병간호를 하면서 더욱이 며느리는 할 도리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버이날과 생일에 병원에 들려서 꽃과 용돈을 주었을 뿐입니다. 병원에서 1시간도 머무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는 또 어떻습니까? 역시 병문 안을 와서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손님처럼 얼굴만 빼꼼히 내밀었다가 가버리는 며느리와 제가 친해질 기회는 도통 없던 것 같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저와 성격도 맞지 않아서 저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고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얘야, 나는 이대로 사이판까지 여행하지 않아도 좋다. 사이판에 도착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편을 알아봐라. 하지만 제 말에도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글쎄, 난 여행할 기분이 아니래도 도착하는 대로 바로 돌아오는 거다. 내 말 듣고 있는 거냐? 제가 언성을 조금 높이자 그제야 며느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으세요. 우리는 예정대로 사이판에서 재미있게 여행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더니 며느리는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겠다는 듯이 안대를 착용하고 귀에 이어폰을 끼고는 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인지 사이판까지 가는 5시간 동안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한숨도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창밖 높은 하늘만 바라보다가 사이판에 착륙하자 더욱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속이 더부룩하고 구토를 할 것만 같이 속이 메스꺼렸죠. 사이판 공항에 내린 저는 급히 화장실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먹은 것도 없이 신물이 올라와 몇 차례 구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구토를 해보기는 임신했을 때 입덧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괜히 마음이 불안하기만 한 것이었죠.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와보는 타국의 땅에서 유일한 보호자인 며느리마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며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기 편의점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며느리를 발견하고 저는 기쁜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웃음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편의점 근처 상자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왜 갑자기 며느리를 보기가 두렵지? 저도 저 자신이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절 알아보지 못하도록 몸을 숨기고 며느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공항에 도착하냐고. 이제 이 일의 마무리가 코앞인데 자꾸 문구적 될래? 네가 그 노인네를 치워야 우리가 그 노인네 재산을 가로채서 너한테 착수금 말고 잔금을 다 줄 것이 아니야. 당장 10분 이내로 승하차 몰고 게이트 A03 앞으로 대란 말이야.
내가 노인네를 거기에 데려갈 테니까 바로 그 노인네를 차에 태워서 손을 묶고 머리에 천을 씌워버려. 알겠어? 그러면 나는 공항에서 갑자기 납치당한 걸 본 사람처럼 연기를 시작할게. 아이고, 우리 어머니를 누가 납치해갔네. 이러면서 말이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 사실인지 듣고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전화기에 대고 납치하겠다는 그 노인네가 바로 저일 테니 말입니다. 그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는 어딘가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사이판 공항이야. 지금 잘 도착했어. 지금이야. 빨리 가서 재산 빼돌려. 최대용한테 어머님 납치하라고 시켰어. 그럼 이제 어머님은 사이판에서 납치 10종이 되고 마는 거지? 어서 당신은 당신 일을 하라고. 나는 여기서 일 마무리 짓고 다시 통화해. 그런 숭악한 일을 며느리만 꾸민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이 함께 꾸민 짓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이 부글거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그대로 있다가는 며느리와 그 수아가 저를 납치해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저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핸드폰의 발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불쌍하고 가련한 저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오로지 한 명만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 언니입니다. 언니,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사이판에서 납치당할 판이에요. 아니, 너 상훈이가 효도 해외여행 데려간다지 않았니? 아이고, 무서워라. 갑자기 납치라니 무슨 소리인지 차근차근 얘기 좀 해봐라. 저는 지금 제가 당한 일을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언니는 저보다 더 놀라서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내가 우리 수철이한테 이 소식을 전하마. 걔는 분명히 너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잠시만 기다리거라. 그리고 어디에 꼭꼭 잘 숨어 있어. 언니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 화장실로 가려다가 며느리가 저를 찾을 것만 같아서 남자 화장실에 청소도구가 있는 창고 칸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내 검사 조카는 내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모, 엄마한테 연락 받았어요. 너무 놀라셨죠? 그렇지만 침착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 말만 따르시면 안전하게 한국에 돌아올 수 있어요. 저 믿으시죠? 그럼 수철아. 나는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때 문 밖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어떻게 남자 화장실에 간다고 찾으라는 거야, 저년을. 어이, 이봐. 여기서 어떤 여자 노인네 봤나? 아, 뭐? 못 봤다고? 아, 그럼 그렇지. 여기 있을 턱이 있나? 아이, 그나저나 일났네. 그 할마시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에이씨. 숨죽이고 있던 저는 남자가 나간 것 같아서 조카에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수철아, 아무래도 며느리랑 나를 납치하기로 한 남자가 나를 찾고 있는 것 같구나. 어떻게 하니? 난 여기 창고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구나. 그렇다면 일단 제가 갈 때까지 이모가 거기에서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숨어 계세요. 제가 일단 공항에 가서 가장 빠른 사이판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조카의 전화가 다시 올 때까지 전 화장실 창고에서 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너무 기겁해서 놀라니 무섭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니 내 신세가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영만리에서 왜 나는 납치 위협에 있는 것이며 남편이 떠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나도 저 세상에 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해버린 것일까요? 그것도 내 유일한 자식과 그의 아내가 공무에서 이렇게 되다니 살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여보, 왜 나만 두고 가서 이런 꼴로 두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갈 걸 그랬소다. 내 나이 60 넘어서 이런 짓을 당하다니요. 저는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카의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사이판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5시간 뒤에 도착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식들은 날 죽이려 하고 조카는 날 살리려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저는 내 유일한 동아줄만 오매불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울다 지쳐 잠에 들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극적으로 조카의 부축을 받고 몸을 추스린 뒤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조카는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모는 상훈이와 그 철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난 내 아들을 용서할 수 없구나. 특히 며느리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너도 알다시피 상훈이가 원래 그런 놈이 아니었단다. 아내를 잘못 만나서 점점 변하더니 이제 천륜을 거스르는 망나니가 되어버렸구나. 법의 심판을 받자면 재수 씨는 물론이고 상훈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생각한 방법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조카는 기가 막힌 복수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제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대로 둘 수는 없었죠. 저는 조카의 계획에 따르기로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보니 언니가 나와 있었어요. 우리 자매는 보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죽다 살아난 나도 걱정을 많이 한 언니도 말없이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모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두 분 다 상훈이와 재수 씨에게 절대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받아서도 안 되세요. 그놈들이 이모가 실종된 줄로 믿게 만들 거예요. 저는 언니 집에 머물면서 청심환을 먹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조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그러던 와중에 조카가 경찰서로 함께 가자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모는 납치 미수 및 절도 피해자로 경찰서에 가서 간단한 조사를 받으실 텐데요. 이미 제가 박경희에게 사건 전말을 말해놓았기 때문에 이모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오래 걸리시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조사가 길게 걸리더라도 저는 성실하게 다 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조카의 배려로 경찰관은 저에게 친절하고 짧게 조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박경희님, 그럼 제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감옥행을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기 친모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가중 처벌되겠죠. 게다가 증거를 잡기 어려웠을 텐데 김 검사님이 워낙 일을 잘하셔서 말이죠. 증거 수집도 철저히 하셔서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조카는 저를 차에 태우고는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이제 상훈이와 재수 씨를 대면하러 가는 길입니다. 걔네는 지금 이모가 실종된 줄로만 알고 자기들 계획대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짓들을 하는지 들으시고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나 이미 사이판에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깨우쳤단다. 마음 단단히 먹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다만 검사 일로 바쁜 수철이 너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맡겨서 이모가 볼 면목이 없구나. 아니에요. 저 사실 너무 열받았어요, 이모. 상훈이 이 새끼가 지금까지 잘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준 부모 덕을 몰라도 유분수이지 돈에 환장해서 이런 짓까지 벌이다니. 내 사촌 동생을 떠나서 이런 파렴치한은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는데 이모 심정은 어떠실지. 조카의 위로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저는 지금 울 때가 아니라 자식놈들을 응징하러 가는 길이니까요. 조카와 내린 곳은 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조카가 먼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형이 여기에 왜 왔어? 지금 내일 방해하러 온 거면 당장 나가. 나는 더 이상 형한테 해줄 얘기가 없어. 우리는 지금 어머님 실종 신고하고서 아버님 어머님 재산 임시관리인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거란 말이에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자꾸만 우리 방해하는 모양새가. 어머님, 유산이 탐나는 거예요, 아주버님? 그런 모양이네. 알겠어요. 제가 조금 나눠드릴 테니 조용히 계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허아름씨, 당신은 우리 이모를 모시고 사이판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모가 마음대로 사라져서 실종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며칠 동안 경찰에 신고하고 같이 찾았지만 결국 못 찾고 들어왔다. 맞죠? 아, 귀찮아 죽겠네. 맞는다고요. 이모님, 들어오세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놀라서 입을 벌리고 쳐다보는 아들과 며느리를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밖에서 얘기 다 들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거짓을 고하고 있어. 며느리가 최대웅이라는 작자와 짜고 나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짠 것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으니까.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과 통화해서 두 놈이 작당하고 내 남편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나를 납치한 뒤 실종시켜버리겠다고 얘기한 것까지. 일이 틀어졌다는 생각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었고 거기에 있는 조카와 변호사는 서로 상의를 한 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정상훈 씨와 허아름 씨는 자신의 친모 실종 사실 입증과 그로 인해 정기태 씨와 최순옥님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고자 저를 찾아주셨죠. 하지만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최순옥 여사님의 증언으로 당신들이 고의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강력한 증인으로 제가 재판에 나서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김검사님. 잘했어. 어차피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말이야. 우리 조카는 아들에게 자기 친한 후배 변호사를 유산 상속 변호사로 소개해 주었지만 사실은 아들의 거짓말과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한편을 먹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저를 사이판에서 납치하기로 하고 아들은 우리 집 금고에 있는 부동산 증서, 인감도장, 그리고 채권과 예금 등을 털어갔던 것입니다. 조카는 우리 집 근처 CCTV를 몽땅 털어서 아들놈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작당했던 최대용을 추적해서 경찰서에 잡아놓고 자백을 받아내었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사이판에서 저를 납치한 뒤 버려진 창고에 두고 가려고 했다니 정말 무섭습니다. 진정 내가 낳고 사랑으로 길러낸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게 정말이냐? 아들은 사색이 돼서 반박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저는 엄마를 그렇게까지 할 계획은 없었어요. 납치해서 호텔방에 가둬두고 그동안 재산만 내 명의로 가로챌 생각이었어요. 설마 제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니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 죽일년, 너 진짜 내 엄마를 죽이려고 최 씨하고 짰던 거야? 진짜로 그런 거냐고. 하지만 며느리는 지 뜻대로 일이 안 돼서 분하다며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래, 이 멍청한 놈. 너희 친모를 살려두면 어떻게 네가 상속받냐? 명의만 앞으로 돌려둔다고 그게 되냐? 나이만 나보다 훨씬 많아서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씨, 다 된 밤에 코 빠트렸네. 노인네가 아주 도망을 잘 쳤어. 세상에. 며느리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험한 말, 욕설을 해가면서 저와 아들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나보다 10살 가까이 많은 너랑 왜 결혼했겠냐. 네가 무슨 별 볼 일 있다고. 다 너네 부모님 재산 하나 보고 결혼한 거야. 멍청한 놈.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연행에 갈 때까지 그 며느리였던 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3년, 며느리는 7년의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법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그것으로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 한많은 인생은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없고 남은 아들 며느리는 제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언니와 조카가 저를 돌봐주고 있지만 그 좋은 사람들에게 패기치면서까지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어서 저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저에게 삶의 희망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는 저를 한 보육원에 데려갔습니다. 제가 남편이 남긴 재산도 필요 없어서 어디 기부할 곳이 없냐고 조카에게 물어봤는데 아마 조카는 이곳을 소개해 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함께 점심도 먹으며 얘기하다 보니 문득 이곳 아이들과 저는 가족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사람의 정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그 보육원에서
식당 할머니로 식사를 챙겨주면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조카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똑똑하고 나중에 성공하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을 그 아이들의 교육에 쓰려고 합니다. 내 평생 내 가족과 나만 보고 살았는데 큰 위기와 배신을 겪고 나서 이렇게 제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육원 할머니가 되어 아이들을 돕고 또 그들은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여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불우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인생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구독자 여러분 늘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자식 농사만큼 세상에 힘든 게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 어릴 땐 그것도 다 남들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난 뒤의 자식들은 진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부모란 눈 감을 때까지 자식 생각만 하다 가게 되는 운명인가 봅니다. 우리 가족을 보면 특히나 요즘 그런 생각이 크게 드는데 아마 다 비슷하신 걸까요? 저희 집은 딸만 셋이고 남편과 저에게 있어서 이 애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예삐 키웠는지 몰라요. 처음에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아서 저와 남편은 무척 마음고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와준 큰딸은 정말 너무나 천사 같고 귀하더군요. 저를 꼭 닮았기도 했고 어렵게 얻은 아이라서 그런지 애틋함이 컸어요.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 둘째가 태어났는데 힘들게 낳은 큰아이 뒤로 생각보다 금방 찾아와 주었기에 그 또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얼마 안 있어 셋째 딸까지 낳고 우리 부부는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큰딸과 막내딸 사이에 껴있는 둘째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둘째가 제 언니나 동생을 어찌나 질투하던지 툭하면 언니 것을 빼앗거나 막내에게 심술을 부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언니만 이거 공주옷 가지고 있잖아. 나도 줘. 내 것도 달라고. 유나야, 이건 언니 거야. 유나는 저번 달에 사줬잖아. 싫어. 달라고. 주란 말이야. 사줄 때까지 나 뗐을 거야.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커서도 그랬어요. 공부도 아주 잘하는 편이었고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어딜 가나 눈에 띄는 둘째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만 들어오면 여지없이 짜증을 낼 때가 많았고 심술도 곧잘 부리곤 했어요. 저야 제 딸이니까 이런 걸 감안하고 설득하고 있지만 남들 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몇 번 야단도 많이 쳤어요. 유나야, 언니 거에 욕심내지 말라고 했지. 왜 언니 물건을 훔쳐가? 그럼 못 써. 아껴 쓰고 언니 배려할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저번 달에 선생님한테 전화 왔는데 너 짝꿍 물건 뺏었다며. 내가 언제? 잔소리 듣기 싫어. 그만해. 뭐? 엄마 말이 잔소리로 들려? 네가 지금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 말꼬리 좀 잡지 마. 나 나갈 거야. 그런데 딸아이는 제가 야단을 쳐도 소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다 잔소리로 받아들였고 혼나고 나면 엄마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방 안에 들어가 엉엉 울기 바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 건지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드는 아이였어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고루고루 있을 수 있는 고생의 분량을 둘째에게 다 몰아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진지하게 얘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고 느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로 죄책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사춘기 무렵 둘째가 집을 나가버려서 종족을 감췄을 때의 일인데요. 당시 아이를 찾느라 온 넋이 나가 있었던 저는 겨우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힘들게 둘째 딸을 데려오려는데 글쎄 저를 보자마자 손을 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보자 하니 안 되겠다 싶더군요. 이게 뭐야? 나 데려오면서 그냥 왔어? 차라도 끌고 왔어야지. 다리 아파. 뭐라고? 너 이놈의 기집애가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래, 할 소리다. 아니, 차도 안 끌고 오면 어떡하라는 거야? 나 걸어가기 싫어. 당시 둘째 딸은 집을 멋대로 나가버리곤 사흘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는 온갖 애간장이 다 타서 없어질 정도로 바닥이 나 있었어요. 겨우 연락을 받고 뛰어온 제 엄마 마음도 모르고 차를 끌고 오지 않아서 또 자기를 걸어가게 만든다는 둥, 고생을 시킨다는 둥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당시 딸이 다니던 학원 친구들 영향이 컸어요. 늘 공부에 욕심이 많고 뭔가 올라가려는 욕구가 강했던 딸은 꽤 비싼 학원에 보내달라고 무척이나 졸라댔어요. 엄마, 나도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고 싶단 말이야. 내가 성공하면 엄마도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대학 가서 성공할게. 그러니까 돈 대줘. 유나야, 엄마 힘들어. 이미 언니 학원비에 너 다니는 학원도 돈이 만만치 않아. 가난한 거 지금 티내는 거야? 그건 엄마 사정이지. 난 다녀야겠으니까 보내줘. 보내달라고. 그럼 나 대학 못 가면 다 엄마 책임이야? 당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터라 그냥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등록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다니면서 그런 비싼 교육비를 턱턱 내고 다닐 수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공부 외에 다른 것에도 눈을 떠서 죄다 비싼 것만 찾아대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집을 나갈 때에도 저한테 된통 난리를 쳤다가 야단 맞고 뛰쳐나간 것이었어요. 이날 역시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했거든요. 엄마, 나 학원 애들이랑 옷 사러 갈 거니까 30만 원만 줘. 이제 학교 애들이랑 같이 안 놀 거야. 걔네는 하나같이 촌스럽고 싸구려만 입어서 빈티가 잘잘 흘러.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아빠가 어떤 형편으로 너 그 학원 보내주는 줄 알면서 중학생이 무슨 옷을 사는데 30만 원씩이나 필요해. 말하면 그냥 다 나오는 줄 알아? 엄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진짜 지겨워. 자식을 낳아놨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쟤네들은 다 누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쌍하고 거지같이 살아야 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험악하기 그지없고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제 탓만 해대니 저도 화를 가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말았죠. 그러더니 아빠에게도 혼이 나고 이후로는 좀 잠잠해지더군요. 그렇게 해서 별탈 없이 그냥 지내나 있고 그럭저럭 애들은 각자 대학도 가고 시간이 꽤 지나게 되었어요. 큰딸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어학연수도 짧게 다녀왔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둘째 딸도 영향을 받았는지 따라서 다녀오더군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모두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못된 심보가 다시 튀어나온 건지 결국 저를 다시 큰소리 내게 만들었어요. 언니보다는 내가 좋은 회사 취직했고 머리도 내가 훨씬 좋은 거 맞잖아. 안 그래? 언니는 대체 호주 가서 뭘 공부한 거야? 아직까지 그렇게 백수로 있어서 되겠어? 그 나이는 야무진 편이면서도 누구랑 분쟁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이날 동생의 막말에 속상했는지 자리를 피해버렸고 저는 못 참고 결국 야단을 쳤어요. 너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어학연수 하는 것도 네 언니 도움받아서 갔으면서 어쩜 그렇게 말을 못되게 하니? 이 말에 둘째 딸은 자기도 이제 머리가 클 만큼 컸다는 것인지 무척 빈정거리면서 답을 하더군요.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기분 나쁘면 자기도 노력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아빠를 등골 빼먹고 살 거래? 말하는 걸 보니 둘이 붙어 있다 보면 정말 큰 싸움이 언젠가는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둘째 딸도 바빠지면서 서로 마주할 시간이 생각보다 없길래 그럭저럭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얘는 정말 저를 주기적으로 놀래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또 갑작스런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어요. 그날은 어지간하면 반응을 안 하고 넘기는 남편마저 황당해하며 큰 소리를 냈어요. 엄마, 나 사실 남자친구가 있는데 곧 결혼하려고 해. 뭐? 결혼? 나 결혼할 나이도 됐잖아. 1년 정도 만나왔어.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하려고. 너무나 아무렇지않게나 말하는 모습에 저나 남편이나 자세한 것들을 물어대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몇 살이냐, 언제부터 만나온 거냐. 딸은 그 남자의 집이 엄청 부자라는 말부터 시작했어요. 결혼도 내 힘으로 할 거고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릴 거야. 남자친구네 집이 솔직히 엄청 부자고 부자 정도가 아니라 준재벌 수준이거든. 나이는 나보다 2살 위고 소개팅으로 만났어. 아무튼 결혼할 거니 그리 알아. 잠깐만, 그럼 언제 보여줄 거니? 엄마 아빠한테도 데리고 와야지. 그런데 여기서 딸의 반응이 너무나 천연덕스러웠어요. 엄마, 내가 말했잖아. 그 집 준재벌급이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시끄럽게 알리고 식 올리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그럼 엄마 아빠한텐 못 보여주겠단 거야?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정해놓고 통보식으로 말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도 당황스럽고 화가 났는지 속에도 상견례도 뭣도 없이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며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딸아이는 맹렬히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다시 황당한 말을 내뱉는 게 아니겠어요? 아, 아빠, 상견례에서 뭐하게? 내 인생 망칠 일이 있어? 방금 말했잖아. 남자친구네 집 준재벌이라고. 그런 집에서 우리 집 형편 알고 엄마 아빠처럼 돈 하나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랑 마주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그리고 나 창피해. 딸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 가슴에 대못을 뚝뚝 박아가면서 피가 나는지 아닌지도 쳐다보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창피하다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만난 사람인데 엄마 아빠 때문에 결혼 엎어지면 책임질 거 아니잖아. 거기다 예단이라도 뭐 요구하면 해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좋은데 시집 간다는데 그것까지도 왜 망치려고 들어? 아무튼 내가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리고 시집 가니까 엄마 아빠도 돈 굳은 거고 좋잖아. 평소 같으면 야단을 냈을 남편이 딸이 속도 조절 않고 마구 던져대는 총알 같은 말을 듣고도 이후엔 침묵하더군요. 버릇없이 저렇게 중요한 일을 처리해버린 딸도 기가 막혔지만 듣는 내내 저나 남편이나 이렇다 쉽게 반박할 말을 찾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딸을 경제적으로 고생시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하나도 아닌 셋을 낳아서 키웠지만 적어도 30평대의 집에서 5 식구가 살았고 예민한 둘째가 매번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이 셋 한 번 옷을 물려가며 입힌 적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갈 무렵부터 저도 다시 일했고 그래가면서 교육비며 생필품이며 부족하지 않게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알아주었던 큰딸은 제 힘으로 벌어서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막내딸 역시 이제 엄마 아빠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면서 장학금을 받겠다고 열심히였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 중에서도 매번 짜증을 내는 통에 받은 게 더 많다면 많은 둘째 딸이 그렇게 집이 가난하다는 양, 거지 같다는 양 온갖 분노를 퍼부어대니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우리가 이 아이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더군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첫째 딸이 평소 조용하다 둘째 딸을 불러 야단을 쳤습니다. 너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그럴 수 있니? 뭐 우리가 창피해서 우리 존재를 숨겨? 그렇게 그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니? 아니 이건 네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언니도 어이없다. 언니 할 일이나 잘해. 내 인생 함부로 코치하려 들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준재벌급 집안이랑 비교당하면서 언니 그 자리에서 앉고 있고 싶어? 언니 빈티 나는 거 티낼 일 있어? 난 우리 엄마 아빠 평소에 입고 다니는 것도 창피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댁 어르신들을 뵙게 해? 저도 참지 못했지만 첫째는 그 자리에서 정말 못 참겠는지 그대로 손을 올려 둘째를 때리려 했어요. 겨우 제가 나서 말리긴 했지만 둘째는 그 와중에도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을 멈추지 않더군요. 대체 제가 배 아파 낳은 제 딸이 맞긴 한 건지 순간 너무나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후 둘째 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리곤 이런저런 말도 없이 결혼식을 올려버렸고
우리 가족은 그저 멍청히 앉아서 그냥 소식만 듣게 되었어요. 그래도 자식이라 그런지 결혼을 했으니 얼굴을 봐야 하지 않겠어요? 결혼식 올린 얘기, 사돈 얘기도 들을 겸 딸을 만나자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전화로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옆에 있었으면 뺨을 한 대 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도 아마 예상은 했겠지만 나 결혼하고 한동안은 연락 못할 것 같아. 왜? 바빠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신혼집 살림 꾸미고 하면. 근데 아무래도 딸 목소리가 이상해서 다시 물었어요. 연락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말입니다. 딸은 잠깐 주춤하는 것 같더니 볼멘 소리로 투덜거리더군요. 사실 형편 숨기려고 친정 가족들 미국에 산다고 말해놨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여기 집 오고 나한테 연락하면 이상하잖아. 뭐? 우리가 미국에 산다 했다고? 뭘 그리 놀래? 내가 엄마 아빠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없는 친정 창피해서 연락 먼저 하지 말아달랐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리 알아. 잠깐만. 너 그럼 지금 연락 안 한다는 거 우리랑 인연이라도 끊겠단 거야? 끊을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결혼식을 그 모양으로 치르는 것도 그냥 보고 있었더니 하다 정말 자기 부모를 바보로 보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시 전화해서 따지고 싶어도 그렇게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게 생각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이제는 비어있는 둘째 딸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을 조용히 있더군요. 저 역시 온갖 애증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속상하고 내 자식이니 어디 가서 욕할 수도 없고 답답한데 그렇게 둘째를 예뻐했던 남편은 더더욱 이 상황이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우리에게 자식은 첫째와 막내뿐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다 우리가 잘못 키운 탓인데 누굴 탓하겠소?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는데 저는 정말 처음으로 남편의 눈물을 본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눈물을 보자 덩달아 저도 눈물이 고여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는 거예요? 얘가 여보, 나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어쩜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바닥을 치며 오열하는 저를 첫째가 끌어안아 주었지만 그마저도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날은 그렇게 울다 지쳐 잠에 들었고 차라리 둘째를 잇는 게 제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어쩌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 둘째 이야기가 나와도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래도 곧 연락 오지 않겠어요? 자기도 시집은 가고 싶고 남자는 붙잡고 싶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그냥 한 소리일 거예요. 철 들면 용서 빌러 올 거예요. 그러겠지? 그런 거겠지? 네, 엄마.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큰애는 알고 있었을까요? 전 당시 큰애의 저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둘째 곧 연락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미운 자식이긴 하지만 언젠가 제게 용서를 빌며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솔직히 이런 시기가 길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둘째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세월이 흘러도 실제로 연락이 없었어요. 여보, 그냥 우리가 먼저 연락해보면 안 돼?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아야 하잖아. 됐어. 우리 버리고 간 자식 뭐 좋다고 먼저 연락해. 당신 하기만 해봐. 어느 날엔 제가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리 말하긴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럴수록 제 속이 타고 미어지고
가끔씩 친척들이 둘째 안부를 물어보는데 답할 말이 없어서 늘 궁색한 변명만 하다 보니 그때마다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가끔 남편이 우라가 치밀어서 둘째의 험담을 하기도 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기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딸아이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딸아이한텐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그나마 정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유나 엄마라고 하니 그 아이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근데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고 혹시 우리 유나 소식 알고 있나 해서 말이야. 내가 유나랑 요즘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아이가 한숨을 푹 쉬며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걔가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대단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니? 걔 저희 친구들이랑도 다 연락 끊었어요. 자기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이제 가난한 친구들이랑은 어울리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중 유나랑 연락되는 애 아무도 없어요. 그랬구나.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둘째는 친구들과도 인연을 끊겠다 선전포고한 모양이더라고요. 덕분에 모든 관계가 끊기고 잘 나오던 동창회도 나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제 딸 때문에 여러 사람들 마음이 상했다 생각하니 그건 또 그거대로 속이 상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친구 좋아하고 친구하며 따르던 아이가 어느 순간 돈에 미쳐 절이 됐다고 생각하니 제 딸이 정말 남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차마 남편에겐 하지 못하고 조용히 큰딸에게만 얘기했어요. 그러자 큰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실은 나도 알아봤어요. 인터넷 통해서 건너 봤는데 유나 얼굴이 언젠가부터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도 버렸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유나 생각은 하지 마요. 그냥 우리 살아갈 생각만 해요. 큰딸이 이렇게 의젓하게 위로해주자 그때는 좀 마음이 가라앉는 듯 했어요. 뭔가 제 안에 둘째 딸을 놓지 못하고 있던 실 하나가 뚝 끊긴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뒤 딸이 없는 것처럼 꿈도 꾸지 않으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던 사이 우리 집 딸아이들은 저마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막내가 어린 나이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말을 꺼내더니 집에 데려왔고 제 언니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걸 알아선지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혼을 했답니다. 우리는 둘째 딸 일을 겪고 이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큰딸이 이 중 가장 늦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알았던 대학 선배와 잘 지내는 것 같더니 결국 연을 맺게 되었어요. 큰딸과 막내딸은 우리 집 근처에 자기네 신혼집을 얻었고 매번 집을 드나들면서 저와 남편을 챙겼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죠? 남편이랑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김서방이라? 아유, 매번 김서방도 부담스럽지. 너네끼리 먹으러 가라.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엄마랑 같이 먹고 싶단 거예요. 엄마 저번에 갔던 식당 거기 괜찮았죠? 거기로 예약해 놓을게요. 사위도 어찌나 사근사근하고 성격이 좋은지 늘 장모님 하며 저를 챙겼고 딸들도 그랬어요. 나이 먹어서도 우리를 챙기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솔직히 둘째 딸 생각이 안 난 건 아니에요. 가끔 얘가 뭐 하며 살고 있을까, 잘 살고는 있는 걸까 걱정이 되곤 했어요.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 걱정이라고 인연 끊은 자식도 걱정은 하게 되더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됐어,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기로 했잖아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큰사위네 회사에서 무슨 보너스를 받았다며 어디 호텔에 가서 다 같이 호캉스를 보내자고 하더군요. 매번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사위가 너무나 고마웠고 덕분에 가서 모처럼 기분 전환을 하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집에 올라오던 길
저도 유난히 피곤해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근처에 와서 이제 눈이 겨우 떠져서 내렸어요. 들어가려고 현관문 쪽을 잠깐 보았을 뿐이었는데 저는 그만 기절할 듯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야?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누가 몸을 감싸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은 밤이 다 되어서 도착했고 센서 등도 고장난 상태여서 잘 안 보였는데 분명히 사람 기척 같은 게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엥 하면서 애기 우는 소리와 함께 그 형체가 훅 하고 일어나더니 툭 말을 내뱉더군요. 엄마. 너 유난히? 엄마, 나 배고파. 밥 있어? 정말 온몸에 번개를 맞은 듯, 아니 떼앞볕에 혼자 서 있는 마냥 온몸에 식은땀이 나더군요. 그렇게 종족을 감춰버리고 속을 썩였던 둘째 딸이 웬 꼬마와 함께 와서 집 문 앞에 서 있던 것이었어요. 같이 뒤이어서 짐을 갖고 내려주던 큰딸네 부부와 막내딸 부부도 이 분위기를 알아차렸는지 얼음 같은 침묵이 잠깐 흘렀어요. 그러나 딸이 데려온 손주가 계속 우는 바람에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고 일단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큰딸과 막내딸은 둘째의 행색을 보더니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엄마 아빠가 불쌍하다며 자식으로 치지도 말고 잊어버리라고 우리를 그렇게 달래주었으니 저렇게 싸한 반응이 나올 만도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부모 마음으로는 그렇게 자식을 쉽게 내칠 수가 없었고 저렇게 얼굴색도 나빠지고 초라한 행색으로 애까지 낳아서 안고 온 걸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밥 좀 줘. 애기 줄 밥이랑 밥 먹고 다시 나갈게. 대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애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았길래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있는 걸까요? 버는 돈 족족 다 써버리고 명품의 해외여행에 온갖 사치를 해대던 애가 밥값 하나 낼 돈이 없었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저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일단은 주방으로 가서 밥부터 안 쳤고 남편은 그대로 거실 소파에 완전히 굳은 채로 앉아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분위기를 보고 일단 큰딸내와 막내딸내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밥을 준비하면서 식탁에 앉혀둔 뒤 그간의 이야기를 일단 물어는 봤어요. 그러자 딸이 물을 한 잔 마시더니 겨우 입을 뗐는데 언제 목이 쉰 건지 목소리도 좀 변했더라고요. 엄마, 나 사기당했더라고. 뭐? 사기를 당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재벌집 아들이라며? 사기였어. 다 사기.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신나서 결혼했는데 땡전 한 푼 없는 집안이더라고. 그놈은 노름하는 사기꾼이었고 아차 싶어서 나오려 했는데 아이를 가져버렸어. 그리고 아이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놈은 밖으로 돌고 웬 여자 끌고 들어오고 임신하고 못생겨져서 마음에 안 든다며 손찌검하고. 이 말에 남편이 너무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결국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시부모라는 작자는 그런 아들 편만 들면서 날 못살게 굴었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탈모가 올 정도로 나보고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내가 내조 못해서 남편이 밖으로 놔두는 거라고 구박하고 때리고 살 수가 없었어, 엄마. 그런데다가 툭하면 나 때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이 데리고 위협하면서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게 만들고 결국 이걸로 온갖 빚쟁이들이 꼬이고 일이 얽혀서 집이 엉망진창이 되었어. 딸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데 정말 오랫동안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너무 상했더군요. 2살 위인 제 언니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쁘고 창창했고 어딜 가나 미래가 기대된다는 말만 듣던 딸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하는데도 딸은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딘가 그 너머를 보면서 말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혼하고 나온 거야? 응. 증거 자료 모아서 겨우 이혼하고 전 남편은 교도소에 가 있어. 이혼할 때도 그놈이 놔주려 하지 않아서 거의 빌다시피 해서 도망 나온 거야. 짧다면 짧은 시간 내에 어쩜 이렇게 인생이 꺾일 수 있는 건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부모 가정을 돌봐주는 기간이 있어서 좀 떠돌긴 했지만 집 생각이 계속 났고 얼마간 우리 집을 저 넘어서 훔쳐보았다고 하더군요. 자기 언니나 동생은 제대로 가정을 잘 이뤄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고 하던데 상황이 점점 궁핍해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엉엉 우는데 어떻게 그 말을 받고 대꾸를 해줘야 할지 저도 무척이나 비참한 기분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못 견디겠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온갖 복잡한 얼굴을 하고선 고성을 지르더군요. 여기가 네 맘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냐? 나갈 땐 언제고 지 애미애비 가슴을 그렇게 찢어놓고 살 거면 제대로나 살았어야지 꼴이 그게 뭐야? 아빠,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언니한테도 동생한테도 엄마한테도 다 미안해. 내가 못된 딸이야. 그렇게 예뻐했고 안고 다니던 둘째 딸이 나가버린 뒤 남편은 계속 술만 마셔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내색은 않으면서도 가끔 덥다 춥다 다른 데 가서 자야겠다며 비워둔 둘째 아이 방에 가서 자곤 했어요. 그때 흐느끼는 걸 저는 모른 척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아빠와 딸의 관계는 또 다르겠지, 또 다른 애틋함과 정이 있겠지 싶었으니까요. 그랬기에 아마 남편은 이때 온갖 감정들이 밀려오며 주체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이후에 한 행동에 저나 딸이나 둘 다 놀래서 굳어버렸어요. 안 그래도 지쳐 보이는 딸이었는데 대뜸 뺨을 세게 찰싹 올려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이 못난 놈의 자식! 처음엔 황당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쏟아대는 말이 끝으로 갈수록 엉키면서 울음으로 바뀌는 걸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옷을 걸쳐 입고 나가버렸고 이후에 저에게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문자가 왔어요. 딸은 그렇게 쥐죽은 듯 우리 집에서 지냈고 큰딸과 막내딸은 저에게 대강 설명을 듣고선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제 아무리 미운 동생과 언니였다지만 그리 살았다고 하니 나름 핏줄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한 사이 생뚱맞게 할머니가 되어버린 저는 너무 오랜만에 접해보는 육아라서 그런지 이것저것 챙기고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둘째도 나름 고생을 하며 느낀 게 많았는지 여기서 나갈 때까지만 봐달라며 최대한 제 손이 안 가게 하려고 했고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저녁 무렵 갑자기 들어왔어요. 일순간 저나 딸이나 긴장을 하게 되었고 굳어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에게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갑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나 싶어 빤히 쳐다보았어요. 유나, 너 노래 불러봐라. 그거 과수원길. 혹여나 또 야단 맞거나 타박을 받게 될까봐 긴장하고 있던 딸도 당황해서 대묻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계속 부르라는 게 아니겠어요? 이쯤 되니 저도 뒷짐을 지고 왜 저러는지 지켜보게 되더군요. 얼른 불러봐, 과수원길. 그 있잖아. 동구밭 하고 시작하잖아. 이 사람이 술이라도 먹고 들어와서 이러는 건가 싶던 차에 둘째 딸이 마치 실타래처럼 아주 얇은 목소리로 쥐죽은 듯 입 밖에 내기 시작하더군요. 동구밭. 목소리도 떨리고 눈치를 보면서 한참 제 아빠를 쳐다보는데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떠듬떠듬거리는 그 광경을 어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멍하니 딸에게 뜬금없는 노래를 시켜놓고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멈춰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하도 자기를 주시하고 계속 듣고 있는 아빠를 보니 부를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하얗고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그러다가 멈추려고 하니 남편은 계속 부르라며 고갯짓을 하고 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결국 끝까지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 모양새를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저는 웃음이 나더군요. 이게 참 뭐하는 모습인 건지 아주 기묘한 풍경이다 싶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래 부를 마음도 할 타이밍도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어릴 적 매번 부르던 노래라 가사를 다 기억하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끝을 맺고 나니 몇 초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러고 남편이 입을 떼었는데요. 그 말에 그만 저도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어요. 유나야, 너 6살 때 이 노래 아빠랑 맨날 불렀지. 네가 이때 얼마나 예뻤는지 아냐? 그냥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박수만 쳐주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웃고 아빠랑 엄마가 네 그런 모습 보면서 키웠어. 이제 그만 고생하고 그때 모습처럼 착하고 순수했던 모습으로 살면 안 되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아빠! 딸은 그만 우악 소리를 내면서 얼굴을 가렸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이 어설프게 한두 걸음 다가서더니 잔뜩 말라 뼈밖에 없는 딸의 가녀린 어깨를 안고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둘이 한참을 안고서 울고 있는데 저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잠깐 집을 비우고 어머니 댁에 가 있었던 남편은 둘째 딸아이가 그 모양으로 들어와서 온통 만신창이가 된 모습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자기 손을 잡으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불현듯 생각났고 이미 저렇게 다 커버린 딸이지만 그 노래를 꼭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 모습이 미친 듯이 그리워서 말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니 우리를 버리고 갔어도 우리는 자식을 끊을 수 없었고 다시 돌아와도 저렇게 아직도 6살 애 마냥 품에 안게 되는 게 부모인가 봅니다. 그렇게 엉겁결에 부른 딸의 노래를 듣고 나니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전히 부모 자식 관계로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감정만 밀려왔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남편과 크게 다른 생각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그대로 둘째를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쁜 놈이 딸의 명의로 받은 대출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알게 된 막내딸은 언니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엄마, 우리가 왜 언니를 받아줘야 해? 우리 먼저 버린 사람이잖아. 우리가 왜 그래야 하냐고. 언니, 입이 있으면 말해봐. 언니가 그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둘째 딸은 그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런데 그때 큰딸이 나서 둘째를 감싸더군요. 그만해라, 미나야. 유나도 많이 힘들었잖아. 충분히 세상살이 할 만큼 했고 밖에서 이미 고되게 힘들었을 텐데 우리 가족마저 책짓질 해야겠어?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는 것도 이해해. 그럼 받아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둬. 어쨌든 이건 엄마 아빠의 결정이잖아. 하지만 셋째는 첫째의 말에 더 빈정이 상했는지 그대로 집을 나갔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늘 제게 미주알 고주알 자기 얘기를 했던 셋째가 연락이 없자 남편도 티내진 않았지만 걱정이 많은 듯 했어요. 셋째의 연락이 없자 평소 잘 모였던 가족 식사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요. 둘째가 들어오자 그렇게 저희 집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니? 나
다른 게 아니고 미나랑 좀 풀고 싶어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풀려고? 사실 걱정이 되었어요. 둘째 딸 성질만큼 셋째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괜히 역효과만 날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둘째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옆에 있어만 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무슨 계획인지 들어보니 당시 셋째가 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식당 영업이 끝나면 조용히 셋째를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았다 하고 둘째를 따라 식당으로 따라가게 되었어요. 가는 길 내내 일이 잘 풀릴까 싶어 가슴이 조여왔죠. 미나야, 나야. 뭐야, 갑자기? 언니가 여길 왜 왔어? 미나야, 내가 너한테 그간 언니 노릇 제대로 못한 거 알아. 나 그간 너무 형편없는 언니였지. 미안해. 근데 미나야, 내가 여기 오늘 온 건 그거 알고 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둘째는 그 말을 하면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막내도 나름대로 쌓인 감정이 있었는지 둘째 말을 들으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두 아이가 화해하진 못했어요. 둘째가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셋째 가게에 가서 일 도와주고 하면서요. 그렇게 둘은 화해했고 다시 저희 집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특한 건 큰딸이 자기가 하고 있는 부업들이라도 둘째에게 가르쳐주겠다며 최근에 뭔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둘째가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 그 말에 울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엄마, 나 요즘 새삼 사는 것 같아, 꼭.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그렇게 쫓겨나서 인생이 지옥 같았는데 갑자기 천국이라도 온 것 같아. 그래서 하루하루가 귀하고 너무 감사해. 나 받아줘서 고마워. 엄마, 못난 딸 내치지 않고 받아줘서 너무너무. 그리고 갖은 말로 상처 줘서 미안해. 저는 그 말에 둘째의 손을 그저 말없이 꼭 잡아주었답니다. 그리고 뒤로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바랬어요. 그저 이 아이가 이렇게 제발 무탈해주길. 사실 남편은 여전히 어색해하고 그 이후로 딸에게 말을 딱히 많이 걸지도 않아요. 하지만 딸이 낳아온 손주 손을 잡고 산책도 나가고 목욕도 시키고 하면서 같이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여간 귀여운 게 아닌가 봐요. 딸이 비록 온갖 풍파를 겪고 이렇게 들어왔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참 넓고도 복잡하다는 것을 제가 부모로 살면서 새삼 체감하는 것 같아요. 딸도 열심히 자립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모두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이대로만 가준다면 어린 날 젊었던 우리와 어린 아이들이 누리던 풍경처럼 나이가 들어도 크게 변함없는 그림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어보려고요. 생각보다 가정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영양분이 무척 많았음을 이번에 새삼 아주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